이야기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은 1980년대 초에 지어졌으며 현재는 구식 구조와 낡은 외관으로 이내 신축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서 외롭게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파트에는 한 가지 특이점이 있었는데 바로 끊임없이 사람들의 소문에 오르내리는 203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03호는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새 입주자를 받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누구도 3개월 이상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입주자들이 한결같이 떠나면서 남긴 마른 집이 이상하다는 것뿐이었고 어떤 이들은 밤마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복도를 걷는 소리를 듣곤 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자연스럽게 주변 구역에 퍼져나갔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203호를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인 박 씨는 이를 걱정하여 깊은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203호에서 직접 며칠간 지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첫날 밤 박 씨는 큰 기대 없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자정이 조금 넘었을 무렵 그는 누군가가 문 앞에 서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방문을 열었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 씨는 이를 단순한 기분 탓이라 여기고 다시 잠이 들었지만 새벽 2시경 갑자기 차가운 기운이 방 전체를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관리소에서 일하던 젊은 경비원 김 씨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김 씨는 이를 듣고 신기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자신의 오래된 할머니가 몇 년 전 그 사건과 관련된 무언가를 알려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의 할머니는 203호가 지어진 직후 한 여자가 그곳에서 자가 실종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사건은 당시에도 꽤나 큰 소동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사람들이 버려진 복도 끝에 있는 오래된 기록 보관소에서 관련 문서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찾다가 결국 한 오래된 신문 기사와 몇 개의 서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실종된 여자가 아파트가 지어질 당시 첫 번째 입주자였고 그녀의 행방이 미궁 속에 빠졌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건축 당시 몇 가지 안전 규정이 무시되었다는 부실 시공 관련 보고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이 사건이 단순한 미스터리 이상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공포감에 휩싸였지만 203호에 얽힌 비밀을 밝혀내고자 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 주말 박 씨는 다시 203호로 들어갔고 이번에는 휴대폰 카메라를 켜서 이상 현상이 발생하는 순간을 포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가 침대에 누운 밤 또다시 새벽에 찾아왔고 박 씨는 희미한 발자국 소리와 함께 손짓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보다 의지가 강했던 그는 조용히 카메라를 작동시켰습니다. 놀랍게도 화면에는 흐릿하지만 분명히 한 여자의 형체가 카메라 프레임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삐걱거림 소리와 함께 그녀는 다가와 박 씨의 바로 머리맡에 서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입은 무언가를 속삭였지만 그 내용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순간 그녀가 사라졌고 박 씨는 고작 몇 초간 멍하니 앉아 있다가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음 날 박 씨는 촬영된 영상을 경비원 김 씨에게 보여주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영상 속 여인의 존재가 실종된 여자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203호를 떠나고 싶지 않은 여인의 망령을 달래기 위해 그녀의 이름으로 작은 추모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추모식이 끝나고 놀랍게도 그 이후로 203호에서는 더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이 모든 과정을 설명했고 그들은 박 씨의 용기와 노력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후 203호에는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왔고 특이사항 없이 평범한 삶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박 씨는 자신이 해결한 사건이 단지 공포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히 미궁에 빠진 한 여인의 안식을 찾아준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여름방학을 맞아 나는 루머로만 듣던 실버하우스에 가보기로 했다. 실버하우스는 오래된 폐가로 다양한 괴담이 계속해서 돌고 있는 곳이었다. 이 가장 기이한 전설 중 하나는 실버하우스가 사람들이 기억을 잃게 만들고 그들을 사라지게 한다는 이야기였다. 긴 글이지만 끝까지 읽으면 그 깊은 무서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길고 긴 여름 저녁, 나는 친구 3명과 함께 실버하우스로 향했다. 어린 시절 우리의 뜨거운 호기심은 그 장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겼다. 출발 전 우리는 시골의 작은 마을에 위치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랜턴과 간식을 샀다.
마을 사람들은 실버하우스에 대해 언급조차 꺼렸고 그곳에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우리는 젊음의 열정과 호기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무서운 이야기는 오히려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었다. 밤 9시가 되자 우리는 숲길을 지나 실버하우스에 도착했다.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집은 더할 나위 없이 으스스하게 보였다. 낡고 허름한 2층 집은 달빛 아래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시원 한바람이 불어오며 나뭇잎들이 흔들렸고 저 멀리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집 안에 들어서자 우리는 곧바로 이상한 느낌에 휩싸였다. 낡은 가구들과 곳곳에 널려있는 새하얀 먼지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사진 속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웃고 있었다. 왠지 모르게 그 웃음이 섬뜩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1층을 둘러본 후 용기를 내어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에는 몇 개의 방이 있었지만 그중 가장 안쪽 방이 유독 우리를 끌어당겼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마주한 것은 작은 안락의자와 부서진 탁자가 있는 방이었다. 방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창문은 나무 판자로 가려져 있었다. 여기저기 주변을 살펴보던 중 친구 중 한 명인 지훈이가 탁자 위에서 오래된 노트를 발견했다. 노트에는 수십 년 전에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일기가 적혀 있었다. 마치 새로운 비밀을 발견한 듯 우리는 들뜬 마음으로 그 노트를 읽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기 내용은 점점 불길하게 변해갔다. 일출과 일몰에 대한 감상이 먼저 시작되었는데 나중에는 집에서 설명할 수 없는 소리를 듣거나 그림자가 보인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특히 한 장에 적힌 그들이 날 찾아왔다는 문장은 우리를 소름 돋게 만들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문이 콩소리를 내며 닫혔다. 우리는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봤고 누군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밖은 분명 바람이 불고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문이 저절로 닫힐 수 있단 말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 순간 방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숨을 죽인 채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지훈이는 갑자기 노트를 떨어뜨렸고 나는 그걸 주우려다 다시 한번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게 되었다. 너희도 그들을 보게 될 것이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이 문장이 필체가 바뀌어 있는 건 분명했다. 그 순간 우리는 정말로 공포에 질렸고 비명을 지르며 방을 빠져나왔다. 계단을 내려와 집 밖으로 뛰어나가는 데까지는 몇 초면 충분했다. 집 밖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서로의 숨소리만 들었고 금방이라도 울 것만 같은 얼굴로 서로를 마주했다. 우리는 곧바로 마을로 돌아와 그날 밤을 마을 근처의 작은 모텔에서 머물렀다. 아무도 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우리는 떠나기 전 마을의 노인이 말했길 실버하우스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 있던 이미지를 가져와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낸다고 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무엇을 본 것인지는 설명할 수 없었다. 그 후로 나는 그 집에 다시 가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도 가끔 그날의 기억은 악몽처럼 내 머릿속에 떠오르곤 했다. 결국 우리의 경험은 아무리 무모한 도전이라도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다. 실버하우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며 그곳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때의 경험을 얘기해준다. 하지만 듣는 사람들조차도 그 이야기가 어느 정도 사실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이상하게도 이야기의 진실성이 의심되지만 아무도 그 집의 정체를 확실히 알지 못한다. 실버하우스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그리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지방 도시의 작은 마을에는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었다. 이 저택은 한때 이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문이 살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폐허가 되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귀신이 나온다고 소문이 자자했다. 이 집을 둘러싼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한 것은 과거 이 집의 주인이었던 한 여자가 사랑을 잃은 슬픔에 못 이겨 저택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영혼은 이제 이 저택 안을 떠돌며 때때로 불쑥 나타난다고 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친구들과 모험을 좋아하던 정민은 이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는 친구들 3명과 함께 이 마을로 여행을 갔다. 그들은 이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밤이 되면 저택에 들어가 보기로 계획을 세웠다. 저녁이 되어 하늘이 어두워지자 4사람은 손전등과 간단한 장비만을 챙겨 저택으로 향했다. 저택의 철문은 녹슬어 있었고 살짝만 밀어도 삐걱거리며 열렸다. 그들이 발을 디딘 순간 희미한 바람 소리가 저택의 깊은 곳에서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가
그들을 감시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저택 안은 매우 어두워서 손전등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바닥은 먼지로 가득했다. 그들은 천천히 한 방 한 방을 살펴보며 올라갔다. 이상하게도 집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기에 그들이 만드는 발소리만이 공간을 울리고 있었다. 그런데 2층에 올라섰을 때 갑자기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어왔다. 정민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소리는 분명 사람이 우는 소리였다. 그는 친구들과 눈짓을 주고받으며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흐느낌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려왔고 그들은 결국 저택의 서재로 보이는 방 앞에 멈춰섰다. 문 너머로 소리는 거의 비명과도 같은 울음소리가 변해 있었다. 정민은 손을 떨면서 문 손잡이를 돌렸다. 문이 조금 열리자 흐느낌 소리가 뚝 멈췄다. 방 안은 텅 비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신중히 방 안으로 발을 들였다. 그런데 그 순간 손전등 빛이 서재 테이블 위 놓인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비췄다. 사진에는 한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옷차림과 주변 환경은 굉장히 오래전에 찍힌 것임을 알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어딘가 공허하고 슬픔에 잠겨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정민은 그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그때 갑자기 방 안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며 문이 쾅 닫혔다. 손전등이 그 충격으로 바닥을 구르며 꺼졌다. 어두운 방 안에서 당황한 친구들이 소리를 지르며 손전등을 찾으려고 바닥을 더듬었다. 순간 정민은 방 안의 공기가 이상하리만큼 무겁고 조용해진 것을 느꼈다. 마치 그의 바로 앞에 누군가가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손전등이 다시 켜졌을 때 정민의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 방 안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다. 급히 문을 열고 저택을 빠져나와 외부로 탈출했다. 밖으로 나온 그들은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서서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 후 마을의 한 노인이 그들에게 다가와 물었다. 그 집에서 뭔가 보았느냐? 정민은 망설이다가 노인에게 사진 이야기를 전했다. 그 순간 노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여자는 그 집의 마지막 주인이다. 그녀는 행복한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파혼당했고 그 충격으로 이 집에서 세상을 떠났지. 그녀의 슬픔이 아직도 집에 머물고 있는 게야. 정민과 친구들은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경험 이후로 그들은 저택에 다시는 가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날 밤의 기억은 그들의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날의 향기가 그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오늘날도 그 저택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 과거의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저택을 기피하지만 호기심 많은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찾곤 한다. 하지만 모두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이 있다. 그 집안에서는 분명 무언가 느껴진다는 것. 특히 밤에는